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올해 세 번째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복구는 됐지만 언제 또 하는 불안감도 큽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돌덩이, 멧돼지로 오인한 사격.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자,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민원 서류 발급 정상화입니다. 먹통 사태를 빚었던 정부 행정 전산망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전국 민원 창구와 무인 발급기 등에서 모든 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마저 멈춰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디지털 정부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토요일에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했고 어제 시스템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경위나 원인 그리고 분석이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경보입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정용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내년 1월 12일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경보 즉시 보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도 전화해서 의도적 접근 여부 확인, 다른 곳으로의 이동 지시, 현지 출동, 경찰 협력 요청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도 휴대가 좀 더 간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이정섭 검사 의혹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장 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 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해주거나 골프장 이용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차장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아웃입니다. 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건데요. 과거에는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를 취소했지만 이제는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와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료계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금융 관련 사고 등으로 취소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소환 조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18일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황 씨의 사생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죠. 황 씨 측은 황 씨가 지난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에 기대하라,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A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한 겁니다. 경찰은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인지를 캐물었고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황 씨는 내일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이어서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달리겠습니다. 와우. 벌써 며칠째야 애매되는 게날 사랑한다 한마디. 네, 5시의 뉴스 후 오늘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후에서는 첫 인사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우리 오후에 터줏대감 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터틀넥을 입으셨네요. 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걸 읽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또 네. 아까 오셔서 이 좀 뉴스가 다른 프로랑 다른 점이 있으신 것 같다고. 제가 나가본 방송국 중에서 네. 책상이 가장 작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담한 책상에서 방송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담하고 소담하게 뭐 이런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야 초선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두 분도 뭐 지역구 민원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디지털 강국 맞나요? 네. 대한민국 하면 디지털이고 디지털 하면 대한민국인데 사흘간 꽉 막혔던 행정 전산망 뭐 정상화는 됐습니다만 자 주말에 가장 가슴을 좀 졸였을 것 같은 사람 역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겠죠. 행안부 장관. 오늘 그 윤 대통령 순방 가는 길에 배웅을 나왔는데 표정이 역시 막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순방 같이 가려다가 한국에 남기로 했고요. 또 어제는 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장관이 찾아서 직접 이제 본인 인감 증명서도 떼보면서 이제 국민들 좀 안심해라. 이제 좀 복구가 됐다.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상화는 됐지만 뭐 여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장관만 남는다고 되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들어보고 바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시에 국가 행정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한도수 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예상보다 빨리 복구가 됐다라는 관계자의 그런 어떤 멘트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반응은 적절한지 좀 관대한 반응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참 이상한 점은 어떤 경우에도 사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규모 참사로 사람이 이제 많이 돌아가신 때에도 그랬고, 행정 전산망 마비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 벌써 3번째거든요. 예. 국가 행정망이 마비가 된다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에는 사실상 국가가 마비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전자정부의 나라고, 이상민 장관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 출장 갔던 이유가 전자정부를 자랑하러 갔던 거거든요. 예. 그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가 있는 사이에 또 이게 먹통이 되면서 자기 출장 일정을 줄이고 급거 귀국할 정도로 네. 이게 중요한 일종의 비상사태거든요. 그 가만히 보면 작년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돼가지고 대란이 났을 때 네. 과기부 장관의 경우가 3번이나 재난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재난이 아니다.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이고 빨리 그래도 복구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앞뒤도 맞지 않고 황당한 주장입니다. 또 정말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거기서부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만이 다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게 옳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고 책임자를 책임지게 하는 게 맞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먼저 우리 정부 여당의 저도 일원으로서 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김영배 의원님 패러디를 하자라면은 민주당은 참 이상한 정당인 것 같아요. 예. 뭔 일만 생기면 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차관이 사과를 했고요. 예. 또 집권당의 대변인들도 사과를 했고 아마 23일 날에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행안이.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아마 분명히 사과나 유감의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모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건 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과만 하다가 뭐 일정 다 보내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적절하게 책임을 지고 원인 규명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네. 또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쳤으니까 그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이제 대책 마련할 때 뭐 예를 들면 국민들 피해 보상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정부 여당 같이 논의하는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이 피해 보상 문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법리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소송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정부의 과실 또는 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 입증해야 되는 이제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그 로펌 같은 데서 네. 소비자들 많이 모집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네. 뭐 현재의 법률 시스템 하에서도 피해가 있다라면 그것은 피해 보상 가능하다라고 국가가 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예. 카드 회사에서 예. 카드 결제가 안 되고 먹통이 되기만 해도 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화 통신도 마찬가지로 저런 경우가 가끔씩 불이 나거나 하면 네. 전화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책임자가 사과를 하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책임지겠다. 근데 심지어 정부에서 네. 제 개인 정보를 몽땅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이제 온라인상에 정보가 축적돼 있는 정부의 행정망이 네. 마비가 그것도 며칠간 됐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디지털 재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 책임자가 사과뿐만 아니라 합당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를 반드시 해야만 네. 그 이후로 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사실 전자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중화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일선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왜 이중화 작업이 되어 있는 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소위 대해서 말하는 백업 시스템이 맞습니다. 정부가 전혀 지금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들이 있는데도 네. 왜 복구가 이렇게 지연됐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능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정부는 복구됐으니까 끝났다는 식으로 별일 아니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조금 더 이제 원인 규명이 좀 필요한 것이 아시겠지만 L4라는 그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교체를 했더니 이제 더 성능이 좋은 L4로 교체를 했더니 이게 정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제는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밝혀진 규명이 거예요. 됐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시스템 오류가 생겼는지를 예. 지금 밝히는 게 지금
추후에 더 이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원인도 밝히고 책임질 사람도 책임지고 책임져야죠. 또 그 과정에서 또 국회가 또 뭐 상임위에서 또 그렇습니다. 질문할 거 예. 하고 그런 절차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또 정치권 이야기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5개월 남기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혁신에 변화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현 시점 제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한 사람, 예,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는 기정사실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부인 진은정 씨가 공개 행보를 했고, 금요일에는 한 장관 본인이 대구에 가서 뭐 시민들이랑 셀카도 찍고 굉장히 막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후임자 누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쯤 되면은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자, 오늘 본인 발언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 예전에는 분명히 장관 업무에 충실해야죠라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전 뭐 얘기를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중요한 일은 법무부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그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전에 법무부 일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중요한 일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라는 거는 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뭐 부인의 행보도 그렇고 본인의 대구 행보를 이제 간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다 하기엔 좀 예. 부족한 거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이제 검찰청마다 지도 방문 형태로 이렇게 그쵸. 갑니다. 예. 그 뭐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는데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데자뷰가 돼서 아마 좀 조금 더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일상적인 그 상황이고 네. 부인이 또 봉사활 활동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점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이게 역량 있는 사람들을 그 정치에 빨리 배치를 해서 예.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그냥 인지도만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구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 위원장이 뭐 오면은 아유 환영입니다, 웰컴입니다 하셨고 그럼 당에서 좀 물밑 접촉 같은 것도 있나요? 글쎄 뭐 제가 아는 한은 뭐 당에서 물밑 접촉을 한다 이런 것은 네.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굳이 뭐 그렇게 물밑 그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결심하는 것이 제일 예.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예. 자 이게 법무부 장관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예. 걸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뭐 요청을 하든 뭐 본인 스스로 결단하든 이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 등판하면 민주당에 좀 위협적입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예. 이준석 현재용으로 보입니다. 아, 대구로 간 이유는 대통령도 가셨지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로 지난번에 갔었고 예. 소위 보수의 심장 대구를 뭐 한동훈 장관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깊이 존경한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강남구에서 인구 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저 화면에 보신 그 장면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내일은 대전을 간답니다. 하고요. 예. 대구 찍고 강남 강남 찍고 찍고. 대전을 간단 말이에요. 예. 이건 누가 봐도 정치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도 결심을 한 것 같지만 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으키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게 그만큼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젊은 리더로서 이준석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 뭐 이런 걸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 친윤 대 반윤 구도가 되니까 한동훈 네. 장관이 나오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티격태격하면서 한동훈, 이준석 네. 이런 구도가 이준석 대표가 심지어 당에 잔류를 하게 될 경우는 예. 이 원투펀치가 될 수도 있고 예.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가 가려지고 사실은 한동훈, 이준석, 임요한 이런 분들로 간판이 변화하는 만약에 흐름을 보인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신경 쓰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은 네. 깊이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는 또는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지층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강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는데 지지층이 똑같아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자기가 창당해봤다 끌고 갈 지지층이 없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색깔 다른 두 색깔이 경쟁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보수의 확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활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예.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고 저도 민주당원이면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라는 거는 늘 희망, 네. 미래, 역동성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국민들께 지지를 받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저는 움직임이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고 우리 당에 남는다라면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탈당을 하는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그 역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라면은 우리 당에는 이제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당을 하지 않고 신당 창당하지 않고 우리 당내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안타깝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여당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도 약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비명계에서 원칙과 상식 모임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모임 4인방보다 그 이상민 의원님 행보가 조금 더 주목이 되거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인방과는 좀 달리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좀 트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이상민 의원의 발언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떠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예,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례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절이 나고 뭐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그렇고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 꿈을 펼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상민 의원님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당의 5선 의원이신데 좀 더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개인이지 세력은 아닙니다. 원칙과 상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룹화되어 있는 그리고 방향성과 어떤 정치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의 어떤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칙과 상식의 문제 제기 내용들이 보면 그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큰 틀의 통합적 노선을 걸어야 우리가 집권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들을 네.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칙과 상식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후에 네. 우리 당내에서 이 소위 주류죠.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섞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죠. 뭐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비명계도 결국은 내부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좀 비판적인 해석도 있긴 하던데. 뭐 누구든지 바둑 둘 때도 아생 연후에 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나서 다른 걸 한다는 뜻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정치인이 생존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역시 또 정치가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한다는 거는 그런 정치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네. 저는 다름이 존중받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가 저는 우리 민주당의 그동안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그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오면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일 혁신이랑 또 같이 뭐 강연도 하고 한다는데. 예. 한마디로 하자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없다. 것이죠. 예. 그런데 저도 조금 이상민 의원님 아까 그 하신 말씀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일단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이 이제 같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목소리도 같이 내왔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떤 독자적인 행동 또는 뭐 이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오랫동안 이미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반응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정내미가 떨어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라는 것이 정내미 떨어진다고 금방 떠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거기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 당으로 왔을 때 뭐 마다할 이유 없는 것이고 예. 저는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 우리 당으로 온다고 해서 마치 적에서 우리를 오니까 뭘 이렇게 야합하듯이 뭘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히려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 원칙과 상식과 같이 목소리를 좀 내다가 그때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화 나눈 게 처음인데 두 분 뭔가 이 케미라고 할까요? 궁합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클럽 사이에서 선배님으로 잘 제가. 그러니까요. 평소에 제가 아주 우리 이준석 그 대표가 그 한동훈 장관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 했죠. 저는 김영배 의원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똑 부러지는 똑똑콤비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명 박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본 사건들이 모두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들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모두가 좀 안타까웠던 사건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돌.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가 맞아서 결국 이제 숨지게 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CCTV 영상에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남편이 부인을 부축해서 걸어가서 이제 공동현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위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남편이 쓰러지게 된 상황이 됐고요. 뭐 이제 119가 출동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남성은 숨지게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저 돌을 던진 게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거잖아요. 네, 만 10살도 되지 않은 초등학생이 이제 돌을 던진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뭐 돌의 크기는 이제 성인의 한 주먹 정도에 되는 돌이었고 그 방화문이 이제 닫히지 않도록
그 방화문 사이에 괴어둔 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돌을 저렇게 이제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70대 남성이 이제 현관문 들어오는 그 순간에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 저 돌에 맞아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일단 이제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이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 돌을 던진 게 10살이 채 되지 않은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상당한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사망한 충격, 그 아내분의 충격과 그다음에 유가족, 이렇게 자녀들의 이제 얼마나 허망한지 그 심정을 저희가 이제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네. 이 유가족 입장에서도 어린 아이, 초등학생 이제 저학년인 아이가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아이를 탓할지, 그 아이의 부모를 탓해야 될지, 혹은 세상을 탓해야 될지 이걸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물론 이제 지나오는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지나서 오는 장면까지 보이긴 했는데 그 아파트 위에서 이제 던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영상을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좀 어리긴 하지만 연령상 어떤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생각, 그런 논리적 사고는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지금 10살이 안 되는 상황이면 촉법 소년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도 입건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조사를 마쳤지만 사실 뭔가를 취할 수 있는 어떤 형사적인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 10세가 되지 않으면 네. 10살조차 되지 않으면 소년법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년법이라는 거는 이제 형사처벌 대신에 이 소년의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을 좀 교정하고 또 소년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빨리 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보호 처분을 내리는 근거 법률이긴 한데요. 일단 이 소년법상의 어떤 그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령이 10살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10살은 되어야 되고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라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 우리의 어떤 법률상으로는 형사처벌할 수도 없고 또 소년법상의 그 정해진 소년 보호 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어떤 그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박사님, 이런 상황이 아파트 밖으로 뭘 던지는 행위가 없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가끔씩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에요. 네, 2015년 10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이제 벽돌에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용인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그 함께 이제 두 주민인데요. 인근에서 이제 길고양이의 쉼터 용도로 집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상층부에서 1.82km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이제 낙하하면서 여성의 머리를 강타하게 돼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네. 20대인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맞고 튀어나온 나온 벽돌에 이제 다시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돌을 던졌던 이제 벽돌을 던졌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그 옆에서 지켜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아이들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의 경우에는 당시 연령이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옆에 있었던 11살인 그 아이만 과실치상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상황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부모가 어떤 유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법률을 떠나서 예. 도의적인 상황으로는 이 부모가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률의 문제가 나오기 전에 먼저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수긍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보이는 자세를 보이는 게 사실은
현명한 방법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도의적 문제를 이제 변론으로 하고서 그러면 형사 책임 외에 다른 책임이 없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민사 책임은 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도 사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감독 책임이라는 게 민법상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감독할, 그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이가 지금 10세 미만이었고 이렇게 돌을 가지고 뭐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장난을 좀 방지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모가 어느 정도로 이 아이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감독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요. 이런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어떤 의무 위반과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일으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그 유가족 측의 그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이제 표현을 경찰을 통해서 했다 그러고, 일단 좀 장례가 끝나봐야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사건 역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람을 멧돼지로, 그러니까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을 해서 총격을 했고 총을 쐈고 숨졌습니다. 박사님, 이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착각한 거예요, 지금? 어제 밤 10시 25분쯤에 옥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충북 옥천에서? 네네. 한 하천에서 30대 주민인 B씨가 가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쏜 엽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A씨의 말에 의하면 당시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총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A씨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착오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른 엽사들의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물론 어두운 시간이긴 했지만 요즘은 다들 야간 투시경, 손전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다니는데 사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격한 것은 사냥꾼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 면허라는 것이 좀 쉽게 딸 수 있고 예. 고령의 이제 엽사들이 많고 숙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유해 조수 구제 활동 자체는 허가를 받고 하는 활동이긴 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네,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 뭐 법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예. 이런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나 뭐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 이제 입건이 되고 실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글쎄요, 뭐 살인 혐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사상으로도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반드시 따라가야 예. 되겠죠. 그 어쨌든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예. 뭐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뭐 형사 소송 과정에서 뭐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된다면 형사 사건 진행 중이나 아니면 진행 후에 어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될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안타깝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인 게 요새 멧돼지들이 좀 도심에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활동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멧돼지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도 저녁 8시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 주변 도로에서 이게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네, 서울입니다. 70대의 택시기사가 이제 엽사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택시기사는 구기터널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워놓고 등산로 안쪽으로 가서 소변을 보던 중에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 엽사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엽사도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현장 주변에는 가로등이랑 택시 전조등이 모두 꺼진 상태였었고, 당시 엽사는 70대의 이제 고령의 늦은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터널 인근의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잘 생각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좀 착오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 사례는 아마도 고의성과 관련된 다툼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에서는 예.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마치 자신이 오인해서 이 총을 쏜 것으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고의로 사망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어떤 엽사분들이 전부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숙련도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면허를 조금 뭐 손쉽게 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위험한 총기를 좀 다루는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네. 이런 좀 추가적인 좀 세세한 규칙들이나 법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 포획단원들, 그러니까 지자체에 등록된 포획단원들 그 구성을 보면 지금 60대 이상이 무려 64.1%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이제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이제 포획단원들에 비해서는 이제 고령일 경우에 그 대상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이나 뭐 순발력,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뭐 노환이나 아니면 노안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앞서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사례나 방금 어제 일어난 그런 사건도 이 모두 다 60대 이상의 이제 엽사들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그 상대적으로 고령이 예를 들어 이런 뭐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예. 아니면은 다른 식의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일단 연령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관련된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더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건이 벌써 지금 2년 새에,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건으로 갈 텐데요. 세 번째 사건은 키워드는 발 집어넣기입니다. 이게 고전적인 그런 보험 사기 수법 중에 하나죠. 뭐 영상 보시면 차가 오는데 슬쩍 이제 발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내가 발을 차에 깔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는 장면.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보험 사기라는 걸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박사님.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황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이제 쉬운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올해죠.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서 2달간 이제 발생한 일인데요. 예. 이 40대의 사기범 A 씨가 울산 동구 일대에서 불특정 차량의 바퀴에 저런 식으로 고의로 발을 밀어넣는 수법으로 10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차를 향해서 오히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서 보험사 및 운전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울산경찰청에서 지난 한 6개월간, 7개월간 이제 수사한 그 보험 사기 내역 사건을 쭉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100명 넘게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나왔는데, 사건을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네. 보험 사기를 가담한 정황이 있어요. 네, 이거 되게 황당하고 참 예. 무서운 일인데요. 그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데. 네,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일단 보험 여러 개 가입한 상태고요. 예.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에 고의로 접촉해서 접촉사고를 낸 다음에 이제 과잉 진료를 받은 그런 종류의 보험 사기도 적발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을 정말 업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들을 태우고 저런 그 보험 사기에 그 가담했다는 게 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승객들 중에서는 이게 보험 사기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아마 다친 것을 치료받고 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운전자가 운전이 진짜 직업인 시내버스 운전사, 뭐 이런 버스 운전사까지도 이런 범죄에 가담이 됐다면 사실 이게 참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험 사기가 우리가 뭐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 나오지만 안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처벌이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고요. 뭐 보험사기 특별법 같은 게 제정이 되었지만 그 법률을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지금의 통계의 일반적인 발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책임의식 결여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가 가담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보험 설계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그 레카 차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직업군들이 사실은 좀 직업 의식 없이 이렇게 보험 그 사기에 가담하는 이런 행태를 사실 더욱더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일반적인 선의의 그 운전자들 교통사고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험 사기 계속 단속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오늘도 보니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딜 가본 거니? 네. 오늘은 사진이 나와요. 네. 지금 예. 보시는 게 인천 월미도를 달리는 월미 바다열차입니다. 2019년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름처럼 바다 풍경을 보면서 천천히 달리는 관광용 모노레일입니다. 혹시 이 열차 타보셨나요? 저는 이제 월미도를 가끔 가거든요. 예. 타보진 않았는데 네. 보기는 봤어요. 저는 월미도에서 그 디스코 땡땡 네. 다 도는 거 예. 그거만 그렇죠. 타봤습니다. 아, 그거? 예. 근데 이걸 이제 타보고 왔다는 건 네. 본인은 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열차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개통 4년 만에 누적 적자가 25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심지어 개통하는 데만 무려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궁금하니까 제가 직접 제 돈으로 타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네. 돈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1,000억 원이 들어간 바다 열차 뭐 어떻게 만들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본이 핑계로 바다도 보고. 네, 저는 지금 월미 바다열차를 타보기 위해 지금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평일 오전이라서 조금 한산한데요. 내돈내산으로 열차표 사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저희 촬영하러 왔는데 모자이크 다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저희 모자이크 다 하니까.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장님들 모시고 워크숍으로 온 거라서 월미도 보러 인천으로 일정이 잡혀가지고 저희도 이제 군에서 행사하는 거라서 모시고 온 게 단체로 왔어요. 저기도 다 저희 일행이시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탔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려가지고 좀 거리를 둘러보고 다시 재탑승을 해서 이렇게 갈게요. 이게 한 번까지는 내렸다가 타는 게 되거든요. 지금 내렸어. 네. 여기 이게 이제 약간 조형물 그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바다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전이라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여기가 있고 놀이공원이 또 하나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이킹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저도 여기 고등학교 때 와서 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타러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다네모시스가 있는 문어의 거리역입니다. 자리가 없어. 월미도가 뭐 그 전부터 저게 유명하잖아요. 뭐 인천 상륙작전 그런 고장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가 해도 유명하고 꽃게도 유명하고. 이거 열차 타보니까 어떠세요? 뭐 괜찮은데 경치도 보고 또 이렇게 밑에서 보던 거하고 위에서 보니까 또 다른데요. 자, 근데 적자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면 안에 사람이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네. 아까 뭐 보니까 자리가 없던데요? 맞아요. 저 네. 계속 서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평일 오전에 가서 좀 한산해 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용객 수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예. 일평균 이용객 수가 2021년 300명대, 그 다음에 700명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올해 800명대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주말 이용객에 비해서 평일 이용객이 좀 많이 적습니다. 주말은 평균 1,400명대, 평일은 500명대에 그칩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그 아까 그 바다열차 개통하는데 1,000억 원이 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사가 좀 지연됐다 뭐 그런 뉴스 뉴스 많이 것 나왔죠. 같은데. 많이 나왔죠. 예. 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시범 운행을 2009년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해에 안전사고가 나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번 백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형식으로 만들자 했다가 또 바뀌면서 지금의 모노레일이 된 겁니다. 또 중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네. 겹치면서 더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 언젠가는 적자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네, 뭐 전기료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르니까 수지 타산이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성인 한 명 열차표 가격이 8,000원이거든요. 예. 이게 뭐 저렴하다 비싸다 좀 의견은 갈리긴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이제 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8,000원으로는 지금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된다. 네. 근데 가격을 올리면 또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민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용객을 더 끌어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후기들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예. 다른 열차랑 비교도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해운대 해변 열차입니다. 해운대 해변 열차. 네, 바다 열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한 번 재탑승할 수 있는 열차표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카이 캡슐 이런 거랑 뭐 같이 패키지로 사면은 몇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비싼데도 이용객 수가 정말 많아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 해운대 열차 사실 저도 타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좀 잘 알려진 관광 상품이고 아무래도 근데 또 해운대는 워낙 좀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이고 하니까 이 그렇죠. 월미도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 비교하자가 아니라 관광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열차 제가 타봤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해운대 열차랑 비교해봐도 뭐 속도도 거의 비슷하고 내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운대냐 월미도냐 두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두 열차에 대한 운명을 가른 것 같습니다. 월미도에도 사실 뭐 아까 차이나타운 얘기도 나왔고 네. 놀이공원도 있고 명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지와의 연계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도 오키도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수능, 그다음 변별력, 설명, 수학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예, 뭐 저번 주에 수능이었고 저희가 그 수학 킬러 문항도 풀어봤거든요. 네. 물론 뭐 풀어봤다고요? 풀지는 못해 읽어봤죠. 예. 근데 뭐 올해 킬러 문항 별로 없다고 했는데 또 뭐가 있나요? 자, 수능이 아니고 예. 아주 의외의 곳에서 지금 킬러 문항이 등장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몇몇 커뮤니티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 주말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온라인이 시끌시끌했다라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논란의 초등학교 문제예요? 수학 문제예요. 예. 안양의 한 학교에서 네. 나온 네. 문제고 이게 한번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함께 풀어보죠. 예. 자, 준이는 오전에 6분의 3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준이가 책을 읽은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자,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저 풀었습니다. 6분의 3은 절반이란 얘기니까. 그렇죠. 30분. 네. 1시간 하면은 1시간 30분. 네. 땡! 틀렸습니다. 왜죠? 자, 학생의 이 학부모가 올린 글이었는데 1시간 반이라고 아이도 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오답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님의 주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전의 절반이라 함은 오전이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1시간 또 책을 읽었죠. 그래서 7시간. 이게 정답인 거고요. 저도 사실은 풀었을 때 6분의 3이니까 당연히 30분이라고 해서 1시간 30분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거 틀렸다 처리하고 학부모님한테 이거 오답 처리해서 아이와 함께 다시 풀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6분의 3시간이 그러니까 12시간의 절반이 6시간이라고요? 전체 오전의 절반이다. 그럼 오전 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 맞춘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역시나 누리꾼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너무나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와 애의 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들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 애가 아니라 오전 의라고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전에 6분의 3이라고 하면 12시간에서 6시간이 말이 된다. 그렇죠. 근데 오전 애라 하면 오전에 했다는 거거든요. 자, 수학만 파시느라 국어를 소홀히 하셨군요. 이건 선생님이 오답 노트를 쓰셔야 점점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문제인데 난이도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킬러 문항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이용하는 문제 은행에도 있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누리꾼들이 직접 찾아본 건데 여기서도 정답이 1시간 30분이라고 나와 있대요. 제가 볼 때 교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서 문제를 좀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정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사견입니다. 처리하실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변별력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만들려다가 이렇게 황당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텀블러입니다. 네, 보시면 뭐 스땡땡, 커피, 영상, 효과, 음료 뭐 이런 단어들 보이죠. 네. 연관어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뭔지는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 알려진 건데 이 미국에서 차량이 전소가 됐는데 텀블러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텀블러 주인이 이 영상이군요. 맞습니다. 불에 꽂혀 있네. 저기 살아남은 거예요, 저렇게. 불에 타서 목이 마른가? 텀블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SNS에 이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텀블러가 완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는 완전히 다 난리가 났는데. 다 깨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 보면은 차 앞유리 깨져 있고 화재 때문에 모두 망가진 상태. 그런데 컵홀더에 꽂혀 있는 주황색 텀블러는 플라스틱 빨대가 휘어지고 재가 묻었을 뿐 손상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 텀블러 흔들잖아요. 얼음이 딸그락거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얼음도 안 녹았다? 맞아요. 그래서 해당 영상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조회수 7,790만 회 이상, 좋아요 800만 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에 탔는데 안에 있는 얼음이 녹지 않았다. 이거 보면은 저 텀블러 안 살 수 없죠. 뭐 거의 웬만한 광고 영상 몇 편 찍을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솔직히 뭐 이 영상 보고 나도 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텀블러 회사 사장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고맙다. 네. 한번 볼까요?
Stanley, we've never done this before, and we'll probably never do it 고맙다는 again.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스탠리 사장입니다. 이전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아마도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지만 귀하의 차량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네. 뭐라고요? 마지막 문장. 귀하의 차량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차를 바꿔준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불탄 차를 우리가 바꿔줄게? 착각 이상의 홍보를 했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반응이 어때요? 인터넷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요. 이만한 홍보가 없잖아요. 예. 누리꾼들 반응도 받을만 하다라는 반응이 예. 많습니다. 예. 한번 좀 만나볼게요. 예. 자, 얼음까지 안 녹은 거 싫어하냐? 이보다 더 좋은 광고는 없다. 새 차 당연히 사줄만 하다. 예. 이런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1916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텀블러를 만든 회사입니다. 이 텀블러 튼튼하기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고요. 네. 이 누리꾼들은 뭐라고 하냐면 텀블러 회사가 차를 만드는 게 낫겠다. 저 브랜드는 소재로. 예, 텀블러가 주인보다 오래 산다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가 된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35억 원입니다. 네. 보이시죠? 예, 연관어 보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위스키, 싱글, 가격, 뭐 주류 이런 단어들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주류 나오니까 좀 비싼 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비싼 술인가 봐요. 사실 이 돈을 예. 누가 번 게 아니라 쓴 예. 건데 뭐 네. 번 사람도 있겠죠. 이 위스키 한 병이 35억 원에 낙찰돼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35억. 네, 어떤 술이길래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요 술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술이길래 한 병이 35억 원이에요? 자, 1926년에 만들어진 맥켈란 위스키인데 저 라벨이 붙어 있는 건 전 세계에 딱 12병 있대요. 예. 한 병은 동일본 대지진 때 파기가 됐고 한 병은 누가 마셨다고 하는데 예. 지금 정확히 몇 병이 남아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희소성이 굉장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매 영상 보면은 뭐 거의 영접 수준이에요. 예.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 이 위스키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경력의 하이라이트다, 궁극의 트로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술 옆에 앉아 있어서 사람이 빛난다. 참. 네. 근데 굉장히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저 술이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마실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매 감정사가 진짜 아주 초초 극미량 샘플을 맛봤대요. 네. 자, 뭐라고 말했냐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 방울 맛보니 말린 과일과 나무의 풍미가 느껴져 예. 깊은 향이 있는 위스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잘 거짓말. 몰라서.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사실 35억이라고 하면 저도 네. 맛보는 순간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그럴 합니다만.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35억이면은 예. 저거 사도 뭐 아까워서 뭐 뚜껑을 먹겠습니까? 따겠어요? 예.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누리꾼들 역시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예. 좀 만나보시죠. 예. 한 모금에 차 한 대값. 그러네요. 이거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겠다. 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냐 이런 예.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35억짜리 위스키 과연 누가 맛볼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술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새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